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선보일 영상은 영화로 더욱 알려진 레오 카락스의 세기적인 출세작 폭네프의 연인들입니다. 도서출판 대응에서 출간하였고 옮긴 이는 정덕성님입니다. 낭독은 책의 시작 부분부터 일부만 해드립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폭네프의 연인들, 레오 카락스. 알렉스는 또 술에 취했다. 벌면 버는 대로 술을 퍼마시는 게 그의 일과였다. 달리 돈을 더 쓸 데도 없었다. 모을 필요는 더더구나 없었다. 널려진 곳이 모두 그의 잠자리였고 먹을 것은 시장 바닥에서 주워 먹거나 훔쳐 먹으면 그만이었다. 옷도 신발도 면도기도 이부자리도 다 그렇게 해결되게 마련이었다. 특별히 쓸 것도 없겠지만 혹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불춤을 한번 추어주면 그만이었다. 알렉스는 흐느적거리며 한밤중에 레알가를 걷고 있었다. 잠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걷다가 아무 곳에서나 쓰러지면 그곳이 잠자리였지만 그래도 걸을 수만 있다면 폭네프 다리까지 가고 싶었다. 2년 동안 살아왔던 훌륭한 그의 안식처였던 그 다리에는 아무도 그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아스팔트 한복판으로 걸었다. 한밤중이어서 행인이 있을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폭이 좁은 인도는 왠지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쓰레기통이나 가로등, 심지어 가게 앞에다 내어놓은 자질구레한 물건 따위도 술 취한 알렉스에게는 귀찮은 방해꾼이었다. 심지어 가만히 서 있는 길가의 건물들까지도 흔들리며 자기에게 덤벼드는 것 같았다. 알렉스는 그것이 제일 싫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사람들과도 별로 사귀지 않았다. 딱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기가 기억하는 한 그는 처음부터 혼자 자라왔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다. 남들에게는 대개 가족이라는 것이 있고 친구들이라는 것이 있어서 함께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알렉스에게는 처음부터 가족이라거나 친구라는 것이 없었다. 그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도 없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일 뿐이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텅 빈 레알가의 도로 한복판을 걸었다. 그의 개슴츠레한 눈동자에 화려한 거리의 불빛이 끊임없이 그의 걸음을 방해했다. 그 불빛들은 때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때로 흔들흔들 춤을 추면서 술에 취한 그를 괴롭혔다. 차츰 그의 걸음걸이는 더 늦어지기 시작했다. 어서 빨리 조용한 자기의 안식처 폭네프 다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가슴팍이 가려웠지만 긁을 힘도 없었다. 불춤을 한바탕 신나게 추고 나면 불에 그을린 자국이 많았다. 가슴팍이며 손등, 심지어 얼굴까지 기름불에 그을려 벌겋게 달아오고는 했다. 입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불춤 추고 난 뒤에는 더 술을 마셨다. 따끔거리는 통증도 없어지고 입에서 나는 기름 냄새도 없어졌다. 그러나 대신 그을린 곳이 근질거렸다. 알렉스는 도로의 한복판에 그어진 중앙선을 따라 걸었다. 하얀 그 선을 밟고 걸으면 아무래도 한 걸음이라도 절약될 것이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걸음은 자꾸만 비틀거렸다. 순찰차 한 대가 빨간 불을 깜빡거리며 알렉스의 곁을 지나갔다. 그러나 경찰들은 도로 한복판을 걷고 있는 술주정뱅이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지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이제 알렉스는 더 이상 몸을 버틸 힘이 없었다. 한순간 심한 어지럼증과 갈증을 함께 느끼며 그대로 털썩 고꾸라지고 말았다. 거리의 불빛이 개슴츠레한 그의 눈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알렉스는 몽롱한 가운데서도
아스팔트의 냉기를 느꼈다. 아직 초가을이긴 하지만 한낮에 열기가 식어버린 아스팔트는 꽤 차가웠다. 더구나 그의 상체는 알몸이었다. 불춤을 추기 위해서 그는 윗도리를 입지 않았다. 또 머리카락이 그을리기 쉬워 머리를 박박 깎고 다녔다. 제법 쌀쌀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그는 몸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심한 두통을 느꼈다.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입에서는 술과 기름 냄새가 뒤섞여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머리를 차가운 아스팔트에 짓이겼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그 차는 텅 빈 밤거리를 과속으로 질주해서 비틀거리는 알렉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알렉스는 그대로 머리를 감싸쥔 채 엎드려 있었다. 차가 고속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위험을 알아챌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자 역시 설마 한밤중에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한쪽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팔은 옆자리 여자의 어깨를 감싼 채 운전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자동차는 알렉스의 몸뚱이 위를 밟고 지나갔다. 알렉스는 그대로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는 잠시 덜컹했을 뿐 그대로 속력을 내어 사라지고 말았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여자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차도로 내려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자는 머뭇거리며 쓰러진 남자를 살펴보았다. 남자는 눈을 반쯤 열고 흰자위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있었다. 우통을 벗고 머리를 박박 깎은 젊은 남자가 눈을 흡뜨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섬뜩했다. 그녀는 한쪽 팔에 가방을 둘러맨 채 화판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 큼지막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보따리 속에서 새끼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울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자동차가 한 대 다가왔다. 경찰 호송버스였다. 말이 호송버스지 범죄자를 싣고 다니는 호송차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거나 쓰러져 있는 불황자들을 실어 나르는 일반 버스였다. 버스에서 2명의 경찰이 내렸다. 이런, 또 알렉스야? 자, 부축하자구. 그들은 쓰러져 있는 알렉스를 일으켜 세웠다. 이봐, 알렉스, 그만 정신 차리지 못해? 그들은 알렉스의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질질 끌어다 버스에 실었다. 알렉스는 다행히 한쪽 발목만을 자동차에 깔렸던 것이다. 경찰은 알렉스를 버스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는 곧바로 차를 몰았다. 그때까지 화판 든 여자는 멀거니 지켜보기만 하다가 버스가 사라지고 나서 발길을 돌렸다. 호송버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거리에서 살아가는 온갖 불황자란 불황자는 다 모였다. 아편쟁이, 거렁뱅이, 술주정꾼, 떠돌이 좀도둑, 창녀, 거리의 예술가, 난쟁이 고개사, 갈 곳 없는 노인 따위였다. 그들은 의자에 파묻혀 단잠을 자기도 하고 의자에 걸터 앉거나 일어서서 수다를 떨기도 하며 몇몇은 모여 앉아 무언가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소란스럽게 버스 안을 북적거렸다. 포주 장 르벨은 낯선 떠벌이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내 이름은 마리앙투가 아니야. 알아듣겠어? 까불지 말란 말이야. 그녀는 풍만한 육체를 반쯤 앞으로 수그린 채 깡마른 떠돌이에게 싸울 듯이 을러댔다. 나는 마담 장이란 말이야. 이 형편없는 바지자루야. 그녀는 한껏 소리를 지르면서도 눈은 연신 뒤편에 우퉁 벗은 청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근육이 우람한 그 청년은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붙들고 한참 턱걸이를 하는 중이었다. 영감 하나가 그를 따라 손잡이에 매달려 보았다. 모두가 제멋대로였다. 제멋대로 떠들고 제멋대로 소란을 피웠다. 마담 장은 이제 싸움이 시들해졌는지 괴상야릇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노래는 버스 맨 앞에서 터져 나왔다. 클로드 형사였다. 그는 뒷좌석의 소란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멋들어지게 가곡을 뽑아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 차를 타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럴듯한 목소리였다. 노랫소리 때문이었는지 알렉스가 부스스 눈을 떴다. 그는 애써 갈증을 참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비록 흐릿하게 보였을 망정 그는 한눈에 이곳이 호송버스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더 터졌군. 누군가가 알렉스에게 술병을 내밀었다. 알렉스는 내친 김에 몇 모금 정신없이 술병을 빨았다. 겨우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정신이 들자마자 발목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일어나! 빈병들은 주우라고! 버스는 낭테르 병원에서 멈췄다. 불황자들의 치료소 겸 단기 수용소였다. 제프가 알렉스를 일으켰다. 우릴 좀 도와줘. 그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지 도움을 요청했다. 알렉스의 다른 한쪽 팔을 부축해준 사람은 러닝 셔츠 차림의 여자였다. 제프는 여자와 함께 겨우 알렉스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며 투덜거렸다. 제기랄, 너란 놈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불이 켜진 현관으로 들어갔다. 알렉스 역시 건물로 끌려갔다. 접수대가 있는 병원의 로비는 더 아수라장이었다. 벌써 몇 대의 버스가 실어 날랐는지 파리 시내의 떠돌이란 떠돌이는 모두 모인 것 같았다.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다. 그들은 툭하면 싸움질이었다. 머리가 풀어헤쳐진 여자 하나가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었다. 벌써 3대나 때렸어. 도대체 왜 못 살게 구는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녀에게 욕을 듣고 있던 중년의 흑인은 또다시 다짜고짜 손찌검을 시작했다. 그중 한 대가 그녀의 안면에 적중하자 여자는 바닥 저쪽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만해 두라니까!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뜯어 말렸다. 제기랄,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알렉스는 바닥 한복판에 엎어져 있었다. 술 주정뱅이 하나가 그를 밟고 지나가다가 넘어져 버렸다. 젠장,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접수대의 직원들은 대충대충 빨리 접수를 끝내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 마약 중독자들에게 자필 사인을 받아내기에 적잖은 노력이 따라야 했다. 또 무식자도 많아 일일이 물어서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겨우 깨워놓고 한 가지 물어보면 또 쓰러지고 또 깨우길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중간중간에 볼펜을 슬쩍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 한동안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돈 없이 가출했다가 거리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은 대개 주소와 이름을 밝히지 않아 오랫동안 실강의를 해야만 했다. 접수가 끝난 사람은 모두 목욕탕으로 보내졌다. 직원 한 명이 알렉스의 어깨를 잡고 목욕탕까지 질질 끌고 갔다. 목욕탕 앞도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스타킹을 신고 있던 한 남자는 한사코 옷을 벗지 않으려고 했다. 여탕에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바지는 벗겨져 있었는데 직원들에 의해서 나머지 옷도 곧 벗겨진 채 목욕탕으로 떼밀려야 했다. 알렉스도 옷이 벗겨졌다. 쓰러져 있는 그의 몸뚱이 위에 샤워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발목에서 피가 나지 않았으므로 누구나 술 취한 사람쯤으로 보아 넘긴 것이다. 등허리에 칼자국이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도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일단 목욕을 해야 치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알렉스의 발목을 건드렸다. 알렉스가 움찔했다. 그제서야 문신을 한 남자는 직원들에게 알려 알렉스를 치료실로 가게 했다. 털복숭이 남자가 알몸으로 치료실까지 부축해 주었다. 며칠 뒤
알렉스는 목발을 사용해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는 겨드랑이에 끼우는 긴 목발 대신 지팡이 식의 짧은 목발을 지급받았다. 가을이라 햇살이 화사했다. 그는 좁고 침침한 병실에 누워있기보다는 정원에 나와서 걷는 것을 좋아했다. 말이 병실이지 한 방에 20명씩 1, 2층 침대에 나뉘어 자는 불황아 합숙소였다. 소독약을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눈이 따가울 지경이었다. 소독약 냄새보다는 차라리 쓰레기 냄새가 알렉스에겐 더 편안하고 친근한 터였다. 정원을 거닐 때면 늘 당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알렉스보다 며칠 앞서 이곳에 수용되었다. 둘은 청명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분수대를 돌아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뭇잎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나랑 말 좀 하자, 알렉스. 알렉스는 대답 없이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비둘기 몇 마리가 바쁘게 움직이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당은 알렉스를 쳐다보았다. 좋은 곳이 있어. 그곳에 가서 함께 일하자고. 당은 인자한 사람이었다. 얼굴을 온통 뒤덮은 수염을 조용히 움직이며 알렉스에게 새 삶을 찾을 것을 권유해왔다. 난 마누라와 딸도 2명 있지. 도라와 뮤리엘. 저기 파리를 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당은 알렉스 어깨 위에 얹었던 손을 토닥거렸다. 중년이 지난 그는 알렉스 같은 젊은이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랬다. 알렉스, 내 말 들었어?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난 다리로 돌아갈 거야. 너도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몫을 찾아야 해.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아? 누구나 자기가 가야 할 삶이 있고 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이젠 선택해야 된다고. 알아? 알렉스, 너무 늦기 전에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알렉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폭네프 다리면 좋겠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넉넉했고 자유스러웠다. 아무런 방해와 간섭 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다. 그 보금자리는 어려서부터 겪어온 떠돌이 생활 끝에 얻은 안식처였다. 떠돌이로 살아온 그 혼잡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자기만의 세상이었다. 혼자만의 쉼터였다.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무엇하러 그 번잡스런 세상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리로 돌아가야 해. 알렉스는 내일쯤은 이곳을 떠나 다리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세느강. 파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세느강에 거대한 몸뚱이의 어둠이 찾아들었다. 푸른 물결은 검게 채색되어 흐르지 않는 듯 조용하게 멈추어 있었다. 도시의 불빛과 몇몇 별빛만이 그 흐름을 일깨워주기 위해 제 몸을 강물 위에 부수어뜨리고 있었다. 이따금씩 유람선이 휘황스런 불빛을 늘어뜨리며 조용히 미끄러졌다. 강 양편으로 난 강변도로에는 어김없이 자동차의 불빛이 행렬을 지으며 이어졌다. 알렉스는 목발에 의지한 채 레알가를 지나 폭네프 다리로 향했다. 길은 거기에서 끝났다. 폭네프 다리의 입구는 거대한 철망으로 막혀져 있었다. 철망 앞에는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험악하게 달라붙어 행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공사 중이었다. 이미 500년이나 지난 이 아름다운 다리는 낡을 대로 낡아 보수 공사가 필요했으므로 시 당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다리를 폐쇄한 뒤 건축 자재를 다리 위에 쌓아두고 있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공사는 중단되고 다리 위에는 어수선한 골재와 장비만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그건 철조망 앞도 마찬가지였다. 알렉스는 철조망 앞에서 멈추어 섰다. 잠시 공사 안내판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안내판에는 2년 뒤면 공사가 끝난다고 적혀 있었다. 당이 해주었던 얘기가 떠올랐다. 공사가 끝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알렉스는 지금부터 미리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나는 떠나지 않아. 알렉스는 목발을 들어 힘껏 철조망 안쪽으로 던졌다. 철커덩. 알루미늄 목발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러나 그 정도 소리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었다. 길이 막히게 되자 이 근방에는 이미 사람의 인적이 닿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런 밤중에야. 알렉스는 철조망을 타기 시작했다. 깁스를 한 발이 불편했지만 팔 힘만으로 충분했다. 거리 생활을 하며 다져진 체력이었다. 중간쯤 오르다가 철망 한쪽에 늘어져 있는 쇠사슬을 잡았다. 거기에 매달린 다음 힘껏 발을 굴렀다. 철망을 받쳐둔 반대편 지주에 발이 닿자 그는 쇠기둥을 타고 내려왔다.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알렉스는 절뚝거리며 다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요즘처럼 콘크리트로 후닥닥 만든 다리가 아니라 하나하나 돌을 깎아서 쌓아 세운 석교였다. 지금은 버팀목과 지주로 교각마다 부축을 받고 있지만 알렉스는 누구보다 이 다리를 사랑했다. 돌 하나하나에 깨어진 모양을 다 기억할 정도였다. 다리 위에는 시멘트 포대며 자갈더미 그리고 철근과 모래더미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고 자질구레한 부속품 나부랭이들이 발에 치였다. 모든 게 며칠 전과 변함이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알렉스만의 안식처였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 한스였다. 알렉스보다 2배는 나이를 더 먹었음직한 한스는 왼쪽 2번째 베란다를 거처로 쓰고 있었다. 베란다라는 것은 일종의 전망대였다. 다리 곳곳에 2평 남짓한 공간을 마치 아파트의 베란다 모양으로 쉴 곳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빙 둘러 벤치가 만들어져 있었다. 아마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면서 전망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둔 배려 같았다. 이 베란다는 원형이었는데 역시 모두가 돌을 깎아 만든 것이었다. 알렉스는 오른쪽 4번째 베란다를 쓰고 있었다. 한스는 담요를 덮어쓴 채 잠들어 있었다. 한스. 알렉스는 한스를 불렀다. 벤치가 원형이었으므로 그는 한쪽으로 누워서 몸을 둥글게 오그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수건을 덮어쓰고 있었다. 알렉스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야, 알렉스. 한스가 비실비실 일어나 앉았다. 아직 얼굴에는 수건을 덮어쓴 채였다. 그가 일어난 자리에는 돌덩이에 냉기를 막기 위해 두터운 담요가 깔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수건을 끄집어 내렸다. 그리고는 알렉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냅다 그의 배를 주먹으로 내질렀다. 네게 말했잖아. 고통스러울 때는 술 먹지 말고 날 찾아오라고. 한스는 아직도 잠이 덜 가신 듯 목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느닷없는 주먹에 나가 떨어졌던 알렉스가 절뚝거리며 다시 다가왔다. 한스가 그의 발을 쳐다보았다. 왜 그래? 다리가 부러졌어. 깁스했어. 왜? 쓰러졌어. 알렉스는 그대로 엉거주춤 서서 말했다. 수면제 좀 줘. 한스는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러나 약이 나오지 않았다. 한스는 그가 앉아있는 벤치 밑에 허리를 구부려 손을 넣었다. 공구 상자가 나왔다. 뚜껑을 열자 반짝거리는 유리 앰플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경찰이 널 데려갔니? 응. 한스는 약 상자에 그 큰 손을 넣어 달그락거리더니 하나를 집어냈다. 가르동 불빛에 유리 앰플이 반짝거렸다. 낭태리 병원에 갔었니?
한스는 앰플을 건네주고 약 상자를 닫았다. 바보 같은 놈. 가서 자라. 알렉스는 앰플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한스가 그의 등에 대고 말했다. 참, 어떤 놈이 저쪽에서 자고 있다. 어떤 놈인지 꼴도 보기 싫어. 내일 아침에 쫓아버리겠어. 한스는 다시 드러누워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의 베란다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널려 있었다.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있었고 또 그는 아는 것도 많았다. 그러나 알렉스가 얻고 싶은 것은 잠자는 약 외에는 없었다. 알렉스는 앰플의 끝을 톡 부러뜨린 뒤 맑은 액체를 입안에 털어 넣었다. 과연 맞은편 세 번째 베란다에 웬 녀석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눈에 잘 띄는 하얀색 타월이었다. 알렉스는 그의 곁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모포 한가운데가 꿈틀거렸다. 알렉스가 다가가서 모포를 젖혀보았다.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놀랐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알렉스를 마주 보았다. 고양이 아래에는 두 개의 가느다란 종아리가 하얗게 드러났다. 여자용 샌들이 발 옆에 벗겨져 있었다. 알렉스는 모포를 다시 덮고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옷가지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틀림없는 여자였다. 벤치 옆에는 큰 화판이 놓여 있었다. 알렉스는 화판을 펼쳐보았다. 그림이 여러 장 들어있었다. 모두가 사람 얼굴이었다. 그림을 넘겨보던 알렉스는 깜짝 놀랐다. 그중 한 장이 바로 자기였던 것이다. 빡빡머리의 남자. 그림 속의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모습이었다. 땅바닥에 드러누운 자세였다. 흡사 총을 맞아 죽은 모습 같았다.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알렉스는 자기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굵은 붓으로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그림 속의 인물이 자기와 닮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었다. 알렉스는 후닥닥 화판을 덮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알렉스는 비틀거리며 바로 옆 베란다 자기 자리로 향했다. 빨리 걸으면서도 고개는 연신 그녀 쪽을 향했다. 벤치에는 코트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입었다.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린 여자가 궁금했지만 이미 약기운이 몸에 퍼져 있었다. 그는 앉은 채 잠이 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지고 자동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아침이 되자 알렉스는 먼저 여자부터 확인했다. 여자는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알렉스는 서둘러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푸른 빛의 여명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건너편 거리와 건물과 뒷숲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리에 기품 있는 자태도 드러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던 불빛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대신 교회 종소리와 함께 수십만 대의 자동차 소리가 한데 어울려 웅웅거리는 라디오 잡음처럼 세느 강변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다리 아래 첫 번째 교각 밑에는 수도꼭지가 하나 매달려 있었다. 알렉스는 철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문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부들이 열어두었다. 알렉스는 옷을 벗어 문에 걸쳐두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세수였지만 오늘은 목까지 꼼꼼하게 씻었다. 가슴팍까지 물을 적셔 닦아냈다. 다리 위로 올라오니 벌써 햇빛이 들기 시작했다. 멀리 몽마르트르 언덕과 노트르담 성당이 거무스름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곳에선 언제나 파리 시내가 잘 보였다. 알렉스의 자리인 오른쪽 네 번째 베란다에서는 모든 것이 한층 잘 보였다. 알렉스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때면 늘 난간에 걸터 앉아 세상을 바라보곤 했다. 철망문을 넘어 나서지 않는 한 세상은 언제나 철망문 저쪽에 있는 다른 세계였다. 알렉스는 그런 여유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발 아래 펼쳐져 있는 세느강을 바라보는 것도 좋았다. 알렉스의 자리는 다리 중간쯤이어서 다른 어디보다 수심이 깊고 색깔이 짙어 보였다. 알렉스가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 발을 흔들거리며 강물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흔한 광경이었다. 며칠 만에 찾아온 이 눈에 익은 풍경을 다시 눈에 담고 있는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스가 일어났던 것이다. 한스는 곧바로 맞은편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빠르게 걸었다. 그가 화났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의 발에 깡통이 차였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면서 곧장 소리를 질렀다. 야, 일어나! 한스는 다짜고짜 여자의 이불을 걷어들었다. 일어나란 말이야, 어서! 한스는 잠시 멈칫했다. 여자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스는 들고 있던 이불을 냅다 그녀의 얼굴로 던지며 더 크게 소리쳤다. 보따리 들고 꺼져, 어서! 여자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한스를 바라보다가 그의 험악한 인상에 눌렸는지 조용히 짐을 쌌다. 짐이라야 이불과 고양이를 보따리에 담는 것이 전부였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절대로. 한스는 계속 재촉했다. 짐을 들고 나가는 여자의 등을 떼밀었다. 알았어? 다시 오지 마. 여자는 묵묵히 한스의 다짐을 뒤로 하고 걷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바로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는 한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그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봐, 알렉스는 여자를 불렀다. 그러나 여자는 못 들었는지 못 들은 채 하는 건지 말없이 걷기만 했다. 미스... 마땅히 부를 말이 없자 알렉스는 절뚝거리며 그녀의 뒤로 바짝 달라붙었다. 그리고는 잽싸게 그녀의 화판 끈을 살짝 풀어버렸다. 화판이 벌어지면서 그림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들은 바람에 날리면서 여기저기 흩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그림을 주워 모았다. 그녀가 자기 얼굴 그림을 막 집어들었을 때 알렉스는 그 그림을 지팡이로 가리켰다. 이건 나야. 여자는 앉은 자세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이건 나야. 그래. 그녀는 화판을 수습해서 일어났다. 널 기억해. 여자는 알렉스보다 키가 조금 컸다. 여자가 큰 것이 아니라 알렉스가 워낙 작았다. 작지만 다부진 알렉스와 크지만 허약해 보이는 여자와는 여러모로 대조적이었다. 우선 인상부터가 그랬다. 상처투성이의 강인한 알렉스와는 달리 여자는 왠지 나약하고 가냘프게 보였다. 그런데도 알렉스는 웬일인지 그녀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있었다. 반대로 그녀는 알렉스를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알렉스가 물었다. 어디서 날 보았지? 난 네가 차에 치였을 때 죽은 줄 알았어. 그 그림 내게 줘. 여자는 잠시 알렉스를 바라보다가 이내 돌아섰다. 안 돼. 알렉스는 멀거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터덜터덜 다리 끝으로 걷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돌아서서 물었다. 정말 갖고 싶어?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엉뚱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럼 내 모델이 되어줘. 대신 네게 그림을 주겠어. 여자는 손가락으로 반대편 다리 밑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저기서. 알렉스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모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었다. 세느강 주변에는 언제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생클루 공원에는 더 많았다. 그들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돈을 주면서 그림을 주기도 했다. 돈을 받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모델에게 주었으며 그림 그리고 나서 모델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은
그림을 자기가 가져갔다. 여자는 아마 알렉스에게 돈을 주는 대신 이 그림을 줄 모양이다. 모델은 쉬운 일이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알렉스는 그림을 갖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를 이상한 모습으로 그렸던 이 여자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알렉스가 먼저 앞장서서 고수부지로 내려갔다. 아침에 푸른 안개가 10개 끼었던 날의 햇살은 유난히 맑았다. 세느강은 수면에 떨어진 빛가루들을 잘게 부수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갈매기가 울었고 참새들이 숱하게 날아다녔다. 둘은 미루나무 아래 그늘에 자리 잡았다. 알렉스는 나무 등걸에 기대어 앉았다. 여자는 알렉스의 바로 앞 강가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화구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등을 나무에서 떼라고 얘기한 뒤 자기의 무릎 위에 화판을 펼쳐 세웠다. 여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잠자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다. 끈으로 매다는 임시용 안대가 아니었다. 애꾸들이 자주 쓰는 반창고 같은 것이었다. 안구가 아예 없거나 심한 흉터가 있을 때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여자는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렸다. 마치 굉장히 바쁜 사람처럼 손놀림을 빨리 했다. 알렉스는 그녀가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몰랐다. 단지 화판 뒤에서 무언가로써 사각사각 긁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쥐가 사과를 갉아먹는 소리보다 더 부지런하고 쉼이 없었다. 여자는 약간 비스듬히 앉아 있었으므로 알렉스는 여자의 얼굴을 3분의 1쯤은 볼 수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아주 엄숙했으며 또 조용했다. 화가 나서 마구 낙서하는 사람 같았다. 때때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알렉스를 잠깐씩 쳐다보았다. 잠시 사각거리는 소리가 멈추었다. 화판 위로 그녀의 얼굴이 모두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를 보지 마. 여자는 고개를 왼쪽으로 꺾으면서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을 보고 있으라고. 그쪽은 처음 여자가 지시했던 방향이었다. 알렉스는 방향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고개는 곧 화판 앞으로 수그러들었고 그래서 알렉스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따금씩 어깨를 들어올리며 크게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그녀의 뒤에서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햇빛에 뿌옇게 물들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미루나무에 늘어진 가지가 움직일 때마다 알렉스의 얼굴에 햇빛이 정면으로 비추었다가 다시 가려지곤 했다. 햇빛이 얼굴에 비추면 알렉스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을 가늘게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환한 햇살을 배경으로 한 까만 움직이는 물체로 보였다. 갑자기 사각거리는 소리가 멈추었다. 그녀는 눈을 자꾸 위로 치뜨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고통을 털어내려는 듯 그녀는 고개를 몇 번 흔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앞으로 기우는 듯 하면서 강물 쪽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화판 위에 얹혀있던 캔트지가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강물 위로 펄렁 날아갔다. 알렉스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여자는 강물 바로 앞에 머리를 늘어뜨리고 누워 있었다. 그는 여자의 얼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여자를 살펴보았다. 여자는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알렉스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알렉스를 보더니 머리를 약간 들어올리면서 손을 뻗으려 했다. 줄리앙. 난 줄리앙이 아니야. 줄리앙. 그녀는 다시 고개를 늘어뜨리고 말았다. 알렉스는 그녀가 죽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자고 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알렉스는 여자의 얼굴 위로 자기의 고개를 바짝 숙으려 보았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정신을 잃은 적이 많다는 것을 생각했다. 술을 아주 많이 마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에 쓰러져 버린 것들이었다. 귀에서
찡 하는 이명 소리가 길게 이어질 때면 어김없이 그랬다. 발을 다쳤을 때도, 불춤을 추고 술이 과한 날에도 알렉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었다. 알렉스는 손을 뻗어 그녀의 눈으로 가져갔다. 안대에 가려진 그녀의 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알렉스는 천천히 그녀의 왼쪽 눈에 붙어있는 안대를 떼어냈다. 안대가 붙어있던 자리에 안대의 모양대로 하얀 살이 드러났다. 햇빛을 못 받아 그렇게 되었을 터였다. 알렉스는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꺼풀을 살며시 들어 올려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생각과 달리 멀쩡했다. 눈꺼풀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왼쪽 눈은 오른쪽 눈과 마찬가지로 까만색의 예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알렉스는 다시 안대를 전처럼 붙여 놓았다. 알렉스의 눈에 이번에는 여자의 화구 상자가 보였다. 작고 예쁜 무늬가 조각되어 있는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다. 알렉스는 그것이 화구 상자인지를 몰랐다. 뚜껑을 열자 의외에도 맨 위에 권총이 한 자루 놓여 있었다. 조그맣고 간단한 모양이었다. 알렉스는 전에도 이와 비슷한 권총을 본 일이 있었다. 포주 마담 장의 술 주정뱅이 남편이 갖고 있었다. 그는 걸핏하면 그 권총을 꺼내 들고 마누라를 죽이러 가겠다고 말했는데 작년 봄 그 권총으로 자살했다. 권총 밑에는 자질구레한 물감과 콘테, 연필, 붓 따위가 있었고 그 한쪽 귀퉁이에 반으로 접혀진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알렉스는 그 편지를 꺼내 들고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띄엄띄엄 읽어 내려갔다. 나의 미셸,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걱정된다. 네가 그린 줄리앙의 초상화는 여기에 있어. 매일 저녁 그 그림을 보면서 널 생각해. 연락 좀 줘. 너를 사랑하는 마리옹으로부터. 겉봉에는 파리 75001 루르느 우체국 내 미셸 스탈렌이라고 수신자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뒷면의 발신자는 생클로드 92210 체즈가 8번지 마리옹 발레라고 쓰여 있었다. 알렉스는 여자를 흔들어 보았다.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여자의 머리카락에 묻어있던 빛가루들이 포르르 흩어졌다. 여자의 얼굴은 평온했다. 알렉스는 여자를 들어 미루나무 밑 그늘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여자의 짐을 챙겨서 그녀의 옆에 갖다 두었다. 알렉스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알렉스도 꼼짝하지 않고 나무 등거리에 기대어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에게로 기어가는 개미들을 목발 끝으로 눌렀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녀의 얼굴 위에 고개를 수그리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다. 오후가 되자 몇몇 사람들이 고수부지로 내려왔다. 그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 바구니에서 음식들을 꺼냈다. 그들과 함께 온 강아지 한 마리가 여자의 보따리 가까이 걸어왔다. 강아지가 보따리에다 대고 으르렁거리자 보따리 속에 고양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알렉스가 목발을 휘둘러 강아지를 쫓았다.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알렉스와 여자의 지저분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서둘러 돗자리를 거두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 알렉스는 여자를 들쳐업었다. 목에는 여자의 보따리를 걸고 한 손에 화판과 화구통을 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목발을 짚고 겨우겨우 다리 위로 올라왔다.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다. 청명하던 파리 하늘에 조금씩 색깔이 물들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여자를 자기의 자리에 뉘어놓고 모포를 꺼내 덮어주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따리 입구를 묶어두었다.